마포스퀘어 2부 목요일 순서는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오늘도 변함없이 멋진 교수님이죠. 김은교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항상요. 네. 약간 느낌이 프레시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교수님을 뵈면은. 아, 그래요? 예. 네, 세상에. 그 학생들하고 항상 지내셔서 그런지 느낌이요. 굉장히 상큼하기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약간, 예. 그러니까 딱 들어오시면 저도 왠지 모르게 조금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유, 세상에. 예. 네. 근데 사실은 네. 인문학은 그 위안의 인문학이 아니라 고통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쉽게 힐링을 얘기하고 위안을 얘기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위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저는 좀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그 단계를 좀 뛰어넘으셔가지고, 그런 고통을 충분히 겪은 사람만이 내보일 수 있는 여유? 아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아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제 진심은 항상 김은교 교수님께 가면은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여질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인문학을 하면은, 글쎄요, 고통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는 살짝 섬뜩하기도 하고 약간 좀 무거워지기도 했는데, 단순히 그 고통에 머물게 하는 학문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문학에 대해서 그 많이 좀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본에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한다면 그 인문학이라고 번역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인문학 그러면은 문사철인 줄 알아요. 문학과 뭐 역사와 뭐 네. 철학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원어는 후마니타스. 그래서 후마니타스. 예, 그래서 그 자연과 다르게 자연학, 그러니까 별을 천성을 연구한다든지 별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학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에 관련된 모든 게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후마니타스라는 그 에라스무스가 그 얘기했을 때 그 교양 수업의 대학교 교양 수업의 의미는 인간에 관계된 모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패션도 인문학이고 건축도 인문학이고 공대야말로 인문학이죠. 원래 의미로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음악은 인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후마니타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이 즐기고 향유하는 모든 것은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늘 이제 교양과정 여러 대학에서 이런 토론이 있어요. 늘 이제 교양과정 얘기할 때 그러면 인문학하고 고전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과학에도 고전이 있을 수가 있고 별에도 고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교양교육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그 인문학이라고 번역했을 때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라고 할 때 그 한자 있잖아요. 네. 그 원래 꿍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꿍푸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그 원래 그 공부의 그 한자랑 똑같아요. 근데 그 한자의 의미는 우리가 쓰는 스타디를 갖다가 영어 스타디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뱅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면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면하고 강하게 열심히 한다는 이런 한자를 선택했는데 우린 번역할 때 그걸 공부로 번역을 했는데 그 공부의 원뜻은 스포츠 꿍푸도 공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쿵후라고 네네. 얘기하는 예, 그것도 그렇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공부의 과정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 딱 맞는 단어가 없으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인문학을 번역할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오히려 가까운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인문학을 번역을 어떻게 하나요? 리버럴 아츠라고 하잖아요. 리버럴 아츠, 자유교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핵심이 자유죠. 자유를 찾게 하고 단독자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자유교양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로 이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인문학을 하면 뭐 힐링이 있느냐 이게 있느냐 이게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그 자유롭게 자기 교양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다 지금 인문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삶의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인데 인문학을 해야 되면 어떤 책을 최소한 뭐 몇 권 읽어야 된다. 어떤 분야를 최소한 몇 권 읽어야 된다. 책수를 계량적으로 계산을 해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자기 삶에 자기가 목도한 특히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 고통과 측면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in the world죠. 세계. 다스벨트 자인이 그저 현 존재가 나 자인이 인간이란 존재가 세상에 처했을 때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직면해서 그 염려와 고통과 그 조르게라고 그러는데 그 염려를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그것을 걸어가면은 그게 인문학의 과정이고 그것이 인간 존재인데 아유 뭐 계량으로 얘기해요. 아니 그때 제일 힘들어요. 네. 꼭 제일 힘든 게 목록을 물어볼 때. 인문학을 하려면은 목록이 뭡니까? 뭐 어떤 분야에 몇 권을 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단 한 권이라도 진지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그것을 자기 마음에 늘 부닥치고 자기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거기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자유교양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부담스러웠던 인문학의 모든 편견을 한 큐에 깨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자유로움을 선물해 주시는 교수님. 아우,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제가 이걸 안 했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정작 인문학이란 고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책 읽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양이란 무엇인가. 근데 중요한 것이. 네. 인문학에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소통과 인문학의 최고로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그 현자들이 인문학을 얘기할 때 가르쳤던 것이 법학이나 이게 아니라 수사학이었거든요. 수사학. 예, 어떻게 대화하고 표현하나.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 대화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술이라든지. 어쩌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소통을 얘기하면서도 제대로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면요. 네. 60명, 70명, 아니면 대학 채플 같은 데 가면 1,500명, 연대 숭실대학교 채플 가면 1,000명 가깝게 앉아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이게 인문학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설교예요. 그 채플 시간은 또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그쵸? 거라든지 그런 강연장 이런 거 1,000명이 앉아있고 전번에도 서울여대 한번 갔는데 한 900명 정도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문학인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강연은 일부러 장소를 좁은 데서 하고 있어요. 카페 바인이라고 홍대 앞에 있는 신촌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 한 30명이면 꽉 차요. 거기서 대화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또 노동자도 오시고 또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도 오시고 해서 오히려 제 잘못을 꾸짖어 주시죠. 그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막 대화를 해야지 그게 인문학 과정인데 어떤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인문학인 줄 알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리고 텍스트를 떠난 간증식 인문학, 이거 위험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문자에 있는 의미를 읽으면서, 저는 인문학을 얘기할 때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소통의 인문학, 책임의 인문학, 나눔의 인문학, 창조의 인문학, 저는 그렇게 4가지로 얘기하는데, 소통의 인문학을 얘기할 때, 되도록이면 다 적은 숫자였어요. 공자라든지, 제자들이 200명 이렇게 많았지만, 실제로 대화할 때 보면은, 맹자, 공자 다 보면 1대1 이렇잖아요. 있어봤자 3-4명. 예수도 보면 산상수훈 보면 12명 두고 한 거예요. 여러 명 두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부처님도 사실 10대 제자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해서 연암 박지원도 그렇고 파고다 공원 뒤에서 소주 마셔가면서 그냥 10명 이옥하고 홍대영이니 이런 제자들하고 그냥 얘기했던 거 이제 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무의식이 정말 툭툭 튀어나오고, 근데 텍스트를 떠나서 막 흥분해가지고 많은 1,000명 이런 데 앞에서 강연하라고 그러면요, 전 정말 힘들어요. 몇 번 해봤는데 지금 피하고 있어요. 피하고 이제 물어봐서 저는 한 도서관 연속 강의 한 60-70명 앉아 있어요. 안산 도서관 가서 했더니
늘 7, 80명, 6, 70명 앉아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 3, 40명에서 질문도 하고 이게 인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인문학의 정신이 자유다. 이 리버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과정이다 얘기를 하면서 한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시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시인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교수님. 네. 저희가요, 예, 시인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문학 교과서가 마지막입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예. 예. 우리가 근데 실생활에 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광화문에 가도 교보문고에 늘 시가 붙어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 예, 붙어 있는데 예. 사실 막 그렇게 밀접하게 살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예. 또 주변에 문학관도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요즘에 생겼어요. 최근에는 예. 또 도봉구에 네. 김수영 문학관이 생겼잖아요. 네. 거기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제 매달 한 번씩 거기서 모임을 가지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월부터. 그래서 오늘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수영 시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풀. 그러게 맞습니다. 학생 시절에 열심히 줄 쳐가면서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시어의 뜻 외우고요. 시험에서도 그러게 함축적 의미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맹자를 했는데 맹자 한 부분을 좀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그 김수영의 그 많은 시 중에서 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학창 시절처럼 저희 또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밑줄 치고 함축적 의미 뭐 이런 거 필기하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그리고 이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예술이 이제 시인을 떠나면 자기께 그 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것이니까 편안히 내 생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석한다면 그거 자체가 해석인 것 같아요. 꼭 전문가의 해석이 100% 옳다고 한다기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애매모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ambiguity. 그러니까 시가 좋은 시는 애매모호성이 참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렇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애매모호한 거. 근데 이제 잘못된 오해는 난해한 거, difficulty. 그러니까 난해성이 있어야지 시라고 잘못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었는데 뭐지? 라는. 예. 그러니까 뭐지? 그리고 이건 나대로는 이런 깨달음이 온다. 이게 애매모호인데 difficulty는 난해성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냥 거죠. 뭐지에서 끝나요. 그래서 앰프슨이라는 이론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썼어요. 6가지 애매모호성이 더 세븐스 앰비규어티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7가지 애매모호가 있어야지 뭔가 그 속에서 시가 문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내 마음에서 팍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라는 시도 그 풀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거기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폐해 중에서 뭐 시를 조각 내서 제대로 시를 즐길 수 없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시인들이 몇 명이 있는 건 그나마 학교에서 저는 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적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하거든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육대학원을 이제 강의하거든요. 네. 근데 오시면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답을 하나를 가져와요. 뭐, 한영훈의 님의 침묵에 님은 무조건 조국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백담산 밑에서 또 어떤 처자와 또 어떤 또 이제 다른 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이제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마틴이라든지 뭐 또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한영훈 스님께서. 그렇죠. 불경은 물론이고 어린 양의 비유도 많고 그래서 쉽게 님을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고요. 또 아주 곤란하게 김소월에 나오는 거는 다 김소월은 슬프다. 난 그 이해가 안 돼. 저 산에는 꽃이 피네. 산유화. 그렇죠. 산유화. 갈봄
여름 없이 예.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근데 거기 이제 핵심이 저만치라는 단어거든요. 예. 저만치 홀로 피어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김소월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슬프고 한의 정서. 슬픈 건 다 여성 화자야. 예, 맞아요. 근데 왜 저만치 홀로 있는 게 왜 슬퍼? 얼마나 좋아? 이해가 안 돼요. 그 홀로 있는 게 얼마나. 그리고 김소월 씨가 발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김소월 씨에 다 슬픔이 있고 무조건 여성 화자면 왜 힘이 없어? 전 요라고 나왔대요. 요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 여성 화자래요. 전 종일 요요하고 다니는데 여자인가? 여성적 화자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네. 이거 여성 화자가 쓴 거다 이러면 곤란하고 그 슬픔의 정서라고. 그래서 그 저만치 홀로를 갖다가 번역을 옛날에 그런 식민지적인 번역을 해서 그 홀로를 그냥 언론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요. 네. 일본어도 히토리데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번역한 거 보면 다 솔리터리, 뭐 론리, 외롭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의도를 담아서 번역을 예, 했네요. 번역자가. 단어를. 예. 그다음에 뭐 일본어도 사비식구, 외롭게 홀로 서 있네 이렇게 사비식구 히토리데 뭐 타테이루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번역자의 생각, 우리들의 고정관념. 우리 시를 이렇게 그것도 뭐 번역이 하나이겠지만 교과서 해석이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네. 시대적인 사유로 해가서 학생들을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로 그냥. 그래서 왠지 그 당시에 배웠던 시에 대해서는요, 그 생각이 쉽사리 머릿속에서 좀 떠나지 않게 돼서 다시 그 시를 접했을 때 예전 기억 속에서 그 시를 해석하게 되는 폐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맞습니다. 예. 예. 그 김수영 시인 하면은 196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 동시대에 또 유명하신 분들 꽤 많으셨죠. 그렇죠. 많죠. 근데 이제 그 60년대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그 얼마나 그 황폐했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서 그 아주 전통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모더니스트들이 있었고요. 전통적인 시를 뭐 쓰는 박재삼, 뭐 서정주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송욱인이 뭐 이제 김광섭이니 좀 이렇게 모더니스트적인. 근데 이제 시대의식을 시에 넣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서정적이면서도 또는 모더니즘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동엽, 박윤환, 박두진, 김수영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그러게 말씀이에요. 언젠간 한 번씩 들어봤던 아주 먼 까마득한 네. 전설의 구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다채로운 시문학의 형체를 저희가 1960년대 시인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오늘 그 김수영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박인환 시인의 노래를 준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박윤환 씨가 네, 이 곡이 아주 재밌어요. 김수영하고 네. 박윤환하고 그다음 신동엽하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재밌거든요. 그냥 친하신 분들 아닌가요? 예, 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예.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박인환 씨가 김수영이 이제 박인환 씨가 굉장히 일찍 등단을 했어요. 김수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후배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함부로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수영이 이제 상처가 됐죠. 그래서 김수영 씨가 이제 나중에 아주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언어를 동원해가면서 박인환을 비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예술가들 보면은 꼭 그런 그 성격적인 사유가 아니라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그 크게 사상적으로 안 맞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싸우게 돼요. 고흐하고 고갱하고 싸운 거 보면은 고흐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고갱. 근데 고갱도 고흐를 어떻게 하면 좋아해서 같이 노란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분들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요. 그 성격이 일단 안 맞는 거예요. 고갱은 이제 은행원 출신이고 깔끔하고 고흐는 뭐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낮밤 없이 그림 그리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자유분방한 예술가. 그러게 말이에요. 고갱도 그랬지만은 물론 그 자유가 또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고흐는 보면 이 밤에 이 밀짚 모자를 쓰고 밀짚 모자 주변에 양초를 꽂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갱은 잘 시간에 아주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한 태도도 틀려요. 굉장히 그 고흐는 이제 굉장히 그
예수의 헌신적인 태도를 좋아했다면 고갱은 넓었죠. 다른 타전교도 막 넓게 막 타히티 섬에 그냥 주민들이 믿는 그런 원시 종교, 토속신앙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미를 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태도도 좀 틀렸고 고흐는 그건 아주 나쁘다고 생각했죠. 그림을 파는, 쉽게. 근데 고갱은 구분을 했어요. 자기가 팔만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예술로 하는 그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갱 그림 중에서는 굉장히 상업적인 그림도 굉장히 많아요. 타히티 섬에서 여자들 가슴 드러내고 막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술가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김수영 입장에서 봤을 땐 박윤환이 어떤 인도네시아 인민들을 위한 시도 쓰고 그랬지만, 김수영이 봤을 땐 박윤환이 쓰시는 것이 그냥 낭만주의, 현실과 떨어져 있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락의 정신 있잖아요. 락의 정신이라든지 네. 어떤 래퍼의 정신이 사회 비판적인 정신 있잖아요. 네. 서태지가 교실 이데올기를 비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고 멋만 들은 모더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김수영은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허세다. 라고 그렇죠. 비판을 했군요. 예, 서로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떤 성격적인 이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의 사조적인 측면의 어떤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의미에. 또 그런데 그러한 김수영을 또 신동엽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시인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예. 코미디언 개그맨 신동엽 씨 마시고요.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지금 우리 김은교 교수님께서 댓글이 안 올라온다고 혹시 다들 안 듣고 계신 거 아니냐고, 너무 어려운 내용 아니냐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면 듣고 계신다고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네. 김수영 이 시인은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나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든지 이런 경계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분이에요. 모더니즘적인 시도 쓰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특성도 있고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그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다 비판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양쪽에서 다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시인들은 참 치열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당시에 글쎄요. 저는 일반 대중들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인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를 작품을 통해서 함께 호흡할 수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후대인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시인들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왜 시대적으로도요. 왜 1960년 4.19 혁명이라는 네.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그 큰 사건 이후에 시인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요. 전태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고은이라는 한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는데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은 맞아요. 이 세월이 가면 네. 명동백작이라는 그 소설에서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제 박인환 시인하고 또 이진섭이라는 극작가, 작곡가하고 또 나예심이라는 그 가수. 이 세 사람이 이제 앉아서 이제 막걸리를 명동에서 먹고 있다가 네. 이제 박인환 시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받자마자 이진섭 씨가 이제 그대로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악보를 그렸다고 해요. 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혜심 씨가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장석주 선생님이 그것을 1956년 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술자리라든지 여러 만남을 통해서 예술가들끼리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면서 음악과 시인이 만나고 또 가수가 노래를 불러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럼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가요. 왜 예전에 좀 대표적인 장소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요즘은 어디서 주로 모이시나요? 요즘도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런 자리에 가시는 거죠? 저는 잘 그런 데들, 제가 가면 말을 잘 못해요. 유명한 사람들 옆에 가면 주눅 들고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어요. 교수님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부적에 앉아서 유명하신 분들 말씀을 듣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고. 예. 지금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불쌍하게 봐주셔서 이렇게.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김수영 문학관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수영 씨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그 김현경 여사와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정말 대단해요. 네. 예, 이거 뭐 말로 쉽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면 또 실수할 것 같기도 한데 그 김수영의 연인이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네. 김수영의 연인에 보면은 그 김수영 시인과 그 당대에 대한 그 배고픔 속에서도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고 그 닭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 닭이 팔리면 그걸 좋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하이데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이데거 일본어판 뭐 번역되면 전집이 또 그걸 사들고 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그 시인들이 시 가지고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거의 제가 귀국할 때 고은 선생님이 저한테 귀국을 종용하시면서 내 시대 때는 시 가지고 글 써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은규야 너 시대는 힘들다. 그렇지만 어디서 100만 원만 준다고 한다면 무조건 귀국 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은 선생님께서요?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는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를 써서 목숨을 좀 시만 써가지고 또 이제 닭도 팔고 번역도 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락강이 얘기했던 주의상스, 늪을 기어가는 기쁨 같은 거 있죠. 늪을 어렵지만 그걸 기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에 들어가기 전에 김현경 사모님께서 네. 낭송해 주신 부분이 지금 유튜브에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한번 찾으셨는지요? 예, 찾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김현경 사모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자료예요, 정말. 전 유튜브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그래서 김수영의 연인, 옛날 그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플레이를 시켰는데요. 앞부분에 고은님의 글이 떠 있네요. 김수영의 연인 김현경. 여름이 되자 수영의 심한 암치질을 앓았다.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수영을 종로 5가에 있던 강한문과에 데려갔다. 의사는 내게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 올라타라고 했다. 그리고는 퉁퉁 부은 항문에 메스를 들이대자 고름이 쏟아졌다. 피와 고름이 섞인 양동이가 몇 번이나 오르내렸을 것이다. 의사는 수영의 항문에 베니실이 잔뜩 묻은 거즈를 한 움큼 구겨 넣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영을 간호했다. 가끔씩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해 집에 있던 비단을 훔쳐와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팔았다. 세 번째 비단을 훔치던 날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아버지와 마주치고 말았다. 시나브레이나 쓰는 작자를 도둑질까지 해가며 만난다면서 아버지는 내 방문에 대못을 박았다. 이후 수영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몰래 집을 빠져나와 그를 찾아갔더니 수영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며 나를 돌려보내는 거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울었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수영을 찾아가 딸의 행복을 위해
교제를 중지해달라고 설득했던 것이다. 진심이 아닌 말들로 이별을 선언한 후에도 수영은 당시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충북로 사가 쪽의 설렁탕집 유명옥 다락방에서 내가 다시 찾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고 했다. 나는 그 길로 수영의 치즈를 앓으며 지냈던 그의 방으로 함께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친정어머니를 찾아갔다. 일수돈을 얻어 금가락지도 해주셨다. 도남동 근처에 살림방을 얻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사랑 앞에서 결혼식 같은 제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문학은 어차피 각출화된 제도에 저항하는 양식이 아니던가. 김연경 선생님은 1927년 출생이고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니셨다고 이런 설명이 뒤에 나오네요. 교수님, 저 이거 들으면서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거의 그 작가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서가. 아니 이렇게 절절한 사랑이 네. 글쎄요. 저는 그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복받은 일이겠구나. 작가의 아내분들이 거의 아내들이 작가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이제 죄와벌을 쓸 때 나이 차이가 한 20살 지던 자기 그 독자였죠. 그 아가씨가 다 써줬어. 대필해 줬죠. 죄와벌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두진 선생님 돌아가실 때 전 박두진 선생님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사모님도 대단하세요. 그 아동문학 작가신데 그다음에 신동엽 시인의 사모님 임병선 여사도 평생을 정말 신동엽 시인을 지켜오시고 그 신동엽 문학관까지 만드셨는데 이 사모님 이분의 삶 정말 대단하죠. 김수영 문학관 2층에 가시면 사모님이 그 서양식 식탁을 큰 걸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의자가 막 귀찮다고 이렇게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김수영 시인이.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어려운 삶을 이끌어오시면서 김수영 문학관까지 건립하게 되는 과정 이런 걸 보는데 이번에 이 낭송을 들으면서 또 사모님의 애틋한 마음이 전해지지요. 네. 그 제목이 김수영의 연인이라는 그 제목도요. 네네.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김수영을 아마 이제 4월 19일 날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마 김수영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제 김수영 문학관에서 아마 김수영 시읽기 모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거 들으신 마지막 문장이 김수영 씨의 핵심인 것 같아요. 문학은 각질화된 제도에 저항하는 양식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단독자라는 것이 김수영 씨의 핵심이에요. 이거 말을 다 해버렸네. 자유로운 정말 1%의 거짓도 없는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쓰신 한번 풀을 갖다 한번 낭송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열심히 외웠던 시인데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시를 낭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설레고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시를 낭송할 때 한 사람 낭송시키기보다 뭐 강연이나 이렇게 교실에서 교대교대로 읽게 만들어요. 그럼 교수님과 제가 한번. 예. 그래서 2년을 제가 읽고요. 네. 목소리 좀 긴 부분은 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읽으시는데, 이거 답글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문희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여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라스베가스는 밤 11시입니다. 나리나님 잘 들으세요. 저희들이 낭송해 드릴게요. 이국에서 힘내시고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방송에서 김수영 시인님의 풀을 낭송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예. 이 시가 이제 1968년 5월 29일에 이제 이렇게 발표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6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민중을 풀로 보는 태도가 제일 많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동풍이 무엇인가 두 번째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겨 푸름 눕고 드디어 울었다. 동풍이 뭐냐 이런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네, 동풍의 의미, 네. 뭐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시가 좀 또 재밌는 것이 울었다, 누웠다, 1년에 빼놓고는요, 다 현재형이에요, 단어가 다. 눕는다. 아, 그러네요. 일어난다. 1년에서는 다 과거형인데, 울어도. 예, 2년, 3년에서는 예. 다 현재형으로. 예, 마지막에 또 눕는다. 눕는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시는 우리 삶이 인간 진행형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하이데거적인 생각이 있죠. 어떤 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인간이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이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겨 이렇게 하는데 이 동풍이 뭐냐 이거예요. 네. 동풍이 나붙겨서 풀이 눕거든요. 동풍. 예. 네. 우리를 억압하는 무엇. 이게 답이에요. 이제 우리 시험 그렇게 안 치면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 해설서 보면은 네. 이것은 이제 동풍은 반민중 독재 세력, 자유로운 삶을 억제하는 가혹한 힘,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네. 이것도 가능한데 김수영 시인은 가다오 나가다오라는 시에서 너희들 미국인은 소련인은 하루바삐 나가다오. 미국인과 소련인은 나가다오. 가다오의 차이가 있을 뿐. 말갛게 개인글 모르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미국인과 소련인 똑같은 놈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지금은 나가다오가 아니라 많이 들어오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인식이겠죠. 그죠? 근데 이런 민중들의 어떤 풀의 움직임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동풍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죠. 예를 들면 4.19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전에 그날 썼던 시가 아침에 썼던 시가 그놈의 사진을 미식개로 떼어서 미식개로 하자. 이게 유명한 시가 있어요. 욕설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을 수는 없는데 이런 시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동풍을 외부적인 세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동풍을 긍정적인 시련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내면에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나붙겨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붙겨라는 동풍에 나붙겨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건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으로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이 긍정적인 시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장시키기 위한. 그렇죠. 예. 성장통에 해당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종의 유리창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휘파람이란 단어가 나요. 휘파람. 네. 그게 휘파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제 휘파람이라고 지금은 사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지금 찾아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사전에도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윤동주의 그 친척 형이기도 한 그 송몽규의 시가 그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1938년 9월 달에 조선일보에 발표한 시가 있는데 거기도 휘파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휘파람.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앰비규어티잖아요. 네. 휘파람이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쉬 하면서 부는 강한 바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시인들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을 갖다가 쓸 줄 아는 시인들이 굉장히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적 허용이라고 그러고 시적 언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예, 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과학 언어와 틀린 것이 그런 시의 매력이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듣는 독자들 지금 댓글이 막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오늘 고품격 방송이라고 예, 지금 이거 참- 조용히 듣고 계신다고. 예. 지금 여기 댓글 올리시는 분들 100명이면 100명 다 해석이 틀려도 돼요. 예. 그것이 시인들이 어쩌면 바라는 바고 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서 완성되는 거니까 종이에서 글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그 부분에서 나는 풀처럼 일어나야지 어떤 의지를 느낀다면 자기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서 완성되는 거지 절대로 문자에서 완성되지는 아닙니다. 그 교수님 왜 그늘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누군가가 교수님 책을 읽고 교수님이 책을 쓸 때 느낌하고는 다르지만 교수님 저는 책을 읽고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며. 근데 그게 만나는 독자마다 다 다른 생각을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다 다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획일성에서 오는 폐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러지가 그 차이라는 걸 굉장히 발만했잖아요. 그 단어를 만들었는데 디프런스가 아니라 디페랑스라고 이제 불란서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내요, 자기가. 근데 의미 있는 차이죠. 의미 있는 차이. 예, 그러니까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와 저와의 생각의 차이가 나무 사이에 나무를 하나 두듯이 그런 친구들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발생해야지 의미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얘기하죠. 선생님은 우습게 봐라. 계속 우습게 봐라. 예. 절대로 답안지 쓸 때는 70%까지는 선생님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쓰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A+ 줘요. 와. 그냥 제가 들은 얘기 그냥 쓰는 성실하게 치는 친구는 A나 아마 B+ 이렇게 받겠지만 뭔가 차이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논리성 있게 하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를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서 예. 자신의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그 단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풀 가지고 이 동풍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려보세요 해가지고 어떤 시 교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한 어린 사람이 김성이 이제 이 난닝구 입고 잘생긴 사람은 참 이 시인들 잘생긴 사람 좀 미워요. 나는 좀 기영도 뭐 김수영 다 이 윤동주 다 잘생겼어요. 또 시집도 한 권밖에 안 내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 최근에는 전영관 백석. 전영관 시인이라고 굉장히 전영관 잘생긴 미워요. 잘생겨서 미워요, 제가. 예. 그래서 다 시집 한 권으로 세계적인 시인이 되고 문학사에 남는 사람들 믿습니다. 근데 네. 김수영을 이렇게 그리고 검은 코트를 입고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데 그 풀이 발목까지 이렇게 막 온 걸 그렸어요. 그 학생이 제 앞에서. 근데 김수영이 싹 웃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는 바로 이 구절이 그 발목까지 발밑까지 이걸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동풍이라고 한다면 막 가슴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창을 찌른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발목까지 발밑까지 내가 견뎌낼 만한 시련이라는 거죠. 그 위에서 김수영이 딱 서가지고 딱 손을 들고 마치 람보처럼 시련을 이겨내는 그림을 갖다 제 앞에서 그려준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동풍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이 학생은. 와, 그래서- 굉장히 새롭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의 해석도.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은규 교수님이랑 진행하면서 네. 제가 되게 재미있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네네. 교수님이 이제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 막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교수님의 어떤 예상 하에서 대답을 할 때도 있고 그 네. 예상을 벗어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교수님이 눈이 커지면서 이렇게 웃으세요. 예. 제가 약간 예상을 빗나간 대답을 했을 때. 예. 아유, 그러니까 저희도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맞죠. 예. 그걸 생성이라고 그래요. 예. 들려주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끊임없이 루틴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반복, 죽은 반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성이 안 되는, 차이가 발생 안 되는 반복은요. 그건 죽은 반복이라고 보죠. 우리 주로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받아서 외우고 그걸로 시험을 보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 첫 번째가 동풍을 외부 세력으로 봤다는 네. 그런 미국인이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승만이라든지 어떤 민중들의 세력을, 그 이제 교과서적인 해석인데, 두 번째는 교과서적인 해석이지 않은 것이 아까 그 아이가 봤던 해석처럼 어떤 내부적인 그 실현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들. 성장통의 네, 일환. 성장통의.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풀은 자존자립의 생명력을 뜻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요. 근데 정말로, 김수영 씨의 핵심은 정말 100% 그 자유로움이었거든요. 자유로움. 네. 근데 또, 옛날 말에도 보면, 동풍은 아주 약유로 생각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동풍 맞은 익모차라든지, 아니 무슨 일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부안해동 한다는 말인데요. 아주 그 동풍은 아주 긍정적인 실현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풍의 곡식이 병난다. 낫 알이 익어갈 무렵 때 아닌 동풍이 불면 몹쓰게 된다는 아주. 그래서 이 동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좀 불어줘야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뭔가 그런 하여튼 의미인가요? 굉장히 좀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풀은 패배자의 초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시련의 늪을 기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의상스의 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령 풀을 실현당한 여성적 화자로 보거나 쉴 새 없이 모의 시험을 쳐야 하는 고3 학생 또는 직장에서 은퇴하여 새로운 바람을 맞이해야 하는 은퇴자 또는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 동풍을 맞은 내가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노숙인 강의를 하는데 제일 많은 게 반수 이상이 아직까지 거기서 못 봐서 IMF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제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일본에도 그때 97년, 98년에 엄청나게 많이 중소기업 사장이 왔어요. 네. 식당에 가면 다 막 옛날에 사장이었고 이런 분들이 국수 말고 있고 그리고 불고기집에서 석쇠 떼고 아이들이 이제 돈 있을 때는 외국 유학 보냈다가 이제 돈을 못 보내니까 다 가족들이 애들도 다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삶 속에서 아직도 이제 그야말로 동풍이죠. 그런 것들은 외부이지만 그러니까 이 동풍이라는 것이 정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정치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존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몇 번씩은 맞이하게 되는 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저는 이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를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구나가 되게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지금 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 또 이제 하이데거식으로 또 풀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이데거식으로 예. 근데 예.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하이데거가 어떤 인간 존재를 풀로 이렇게 규정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산문에.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풀이라는 녹색의 이미지를 하이데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쓰신 연구자들도 좀 있고요. 정말 다양하죠, 생각들이. 교수님이 이제 하이데거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요, 참 신기한 게,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할 당시에는 저는 비트겐슈타인 같은 분석 철학에 되게 매몰돼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사회에 나와서 시련을 좀 겪고 힘든 일들을 겪고 나이를 좀 먹고 생각이 좀 굵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또는 하이데거라든지 네. 또 칸트까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사실 별로
보지 않게 되던 사람들의 생각들에 되게 관심을 가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되게 멀리 있는 철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오히려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실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철학자라는 느낌을 저한테 받았어요. 말을 또 끄집어내시네요.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하이데거 얘기를 하게 만드시네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이데거 생각은요. 초연한 내맡김이에요. 독일어로 게라센하이트라고 그러는데 좀 노자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동품 같은 것이 막 불어오거든요. 그럴 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운명. 하이데거는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르게, 염려가 배조르게, 심려, 배려 이런 것들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존재할 시간을 읽으면은. 근데 위험이 커질수록 구원의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직면한 사람일수록. 제가 늘 그 대학교 때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 명함판 사진에다 이렇게 영정처럼 이렇게 검은색 사인펜을 그어놓고 책상에 붙여 있었어요. 내일 죽는다. 그때 리얼리즘에 빠지셨던 건 아니죠? 그냥 멋이에요, 그냥. 이상한 사진 찍고 이렇게. 폐결핵 한 2기 걸려야지 작가가 되는 줄 알고 매일 소주 먹고 이런 거죠. 몇십 년 전 사진을 보니까 선생님 완전 마르셨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식한 사람이 양심도 있고 인간으로서.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인식해야지 구원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는 거죠. 최고의 위험은 곧 최고의 구원의 가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이데거가 초연한 내맡김이라고 이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 동일성의 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써있냐면요. 우리는 식물이라네. 우리는 이제 인간이죠. 우리는 식물이라네.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지상에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기 위해 흙에 뿌리를 내려 그 흙에서 자라야 하는 식물이라네. 와.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 곧 풀이라는 거죠. 하이데거의 생각은요. 그래서 이런 정말 게라센하이트, 초연하게 나를 운명에 맡기고 또 운명에 맡기면서 동풍에 맞짱 뜨는 거죠. 그래, 부러워. 근데 발밑 정도 부는 거는 제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김수영의 동풍과 풀을 지금 시제적 의미로 너무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나. 저는 거기에 좀,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런 자연스러운 해석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실존론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풀의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하이데거처럼 내맡김, 초연한 내맡김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무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신화적으로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김수영 시인이 너무 인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왜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다음에 하려고 이렇게 이게 질문입니다. 김수영 시인이 너무 인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도 너무 멋있고요.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울림을 주고요. 그리고 일단 외모도 멋있고요. 그 삶 전체가 뭔가 조금 신비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에 한번 김수영 투를 하면서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시와 시인과 철학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의 삶과 크게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품격 방송으로 꾸며드린 기분교의 일시적 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아이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